20년간 절대 만지지 말라던 피아노. 61살 청소부 할머니가 혼자 남은 저택에서 몰래 건반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이 할머니의 손목을 보더니 45년 전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충격적인 결말은 본편에서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61해를 살면서 늦잠이라곤 한 번도 자본 적 없는 그녀였죠. 작은 방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늘어진 뺨, 그리고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작게 중얼거리며 세수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2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아침 준비였죠. 옷장에서 깔끔한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회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손길이 익숙했어요. 거울을 다시 한번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긴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두 주인이 사용하는 공간들이었죠. 영희의 방만 유일하게 1층 끝자락에 있었어요.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이 저택은 태산물산 한정우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영희는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청소와 관리 일을 맡아왔어요. 그녀에겐 직장이자 집이었죠. 저택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복도, 큰 창문들. 곳곳에 놓인 고가의 가구들과 그림들.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어요. 마치 사람의 온기가 오래전에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영희는 청소 도구함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걸레, 청소 스프레이, 먼지떨이. 하나하나 챙겨서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이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쪽, 벽 옆에 그것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 업라이트 피아노.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칠이 윤이 났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영희는 매일같이 그 피아노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이것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썼어요. 부드러운 천을 꺼내서 윗부분부터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곳을 여러 번 닦았어요.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측면도 페달도 다리 부분도 빠짐없이 닦아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여는 일이었죠. 2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 한정우 회장이 거실로 그녀를 데려갔었어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피아노만큼은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청소는 겉면만 하세요. 건반 덮개는 열지도 말고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저 보기만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어떤 비밀을 지키려는 듯한 어조였죠. 그때 한정우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슬픔과 경고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긴다면 그 즉시 일을 그만두셔야 할 겁니다. 영희는 그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절대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20년간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겉면만 닦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그리움 같기도 하고 간절함 같기도 한 감정이었죠. 아득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소망원이라는 시설에서 보낸 5해의 시간. 4살부터 9살까지 그곳이 영희의 전부였어요. 소망원은 크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건반 몇 개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페달은 삐걱거렸고 조율도 오래전에 망가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린 영희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시끄럽다고 싫어하기도 했죠. 하지만 영희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피아노 앞에 앉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났습니다. 똑, 딩, 동. 각각 다른 높이의 소리들. 그 소리들을 조합하면 멜로디가 되었어요. 어린 영희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일어나 피아노 방으로 갔어요. 선생님들이 다 주무실 때였죠.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눌러가며 연습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곡들을 따라 쳐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곡이 있었습니다. 달빛 소나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그 곡의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영희는 그 곡을 치고 싶었습니다. 악보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로 들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건반을 눌러가며 조금씩 익혀나갔죠.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곡에 가까워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멜로디는 흘러나왔어요. 어린 영희는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거야. 어린 마음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환한 조명, 그리고 피아노와 함께하는 시간.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영희는 입양되었어요. 새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죠.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피아노와 작별해야 했으니까요. 입양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피아노는커녕 제대로 된 악기 하나 없었어요. 영희는 피아노를 칠 기회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도 점점 멀어져 갔어요.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죠. 식당, 공장, 청소.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피아노는 이제 아득한 추억 속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 30대, 40대. 어느새 60을 넘긴 나이가 되었어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왔죠. 그리고 20년 전 이 저택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거실에서 피아노를 봤을 때 영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45년 만에 다시 만난 피아노였으니까요. 하지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엄격한 명령이 있었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어요. 그래도 영희는 매일 그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요.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면, 만약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피아노에서 연주할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시설에서 자란 자신에게 이만한 자리도 큰 행운이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를 비췄습니다. 검은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영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났어요. 다시 청소도구를 들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복도, 계단, 화장실, 방들. 저택 구석구석을 정성껏 닦아냈어요. 20년 동안 반복해온 일이었지만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영희의 방식이었죠.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우 회장이 2층 작업실에서 내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그의 걸음걸이엔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꽃게란 자세였죠.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항상 차갑고 굳어 있었어요. 미소를 짓는 법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이마, 꽉 담은 입술, 그리고 무언가를 경계하듯 날카로운 눈빛. 영희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회장을 보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한정우는 짧게 답하고는 거실로 향했어요. 영희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 싶어서였죠.
거실에 도착한 한정우는 잠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박 씨. 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아내와 함께 제주도 내려갑니다. 나흘 정도 집을 비우니까 잘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영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정우는 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한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아노는 평소처럼 겉면만 닦으세요. 알겠죠? 네, 회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영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곧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차량이 저택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언덕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저택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혼자 남은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흘 동안 혼자라는 게 낯설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회장 부부는 바빠서 자주 집을 비웠지만 나흘이나 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더 꼼꼼하게 청소해야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더 정성스럽게 구석구석을 닦아냈어요. 창문도 닫고 화분도 정리하고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쪽의 피아노. 오늘따라 유난히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왜 자꾸 저게 보이는 걸까?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피아노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마치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간절하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리 와. 날 만져봐. 소리를 내봐. 영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피아노가 말을 걸 리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청소를 모두 마친 영희는 부엌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평소와 똑같은 식사였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기 방에서 쉬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흘 동안 혼자구나. 생각해보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외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20년간 이 저택에서 살았지만 늘 주인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혼자인 건 처음이었죠. 뭐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는 이미 다 끝났고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텔레비전을 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왠지 집중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쯤 영희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오후의 빛이 저택 안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이 피아노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소처럼 천을 들고 겉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곳을 반복해서 닦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피아노를 닦으면서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손이 덮개 쪽으로 자꾸 향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없잖아. 나흘 동안 혼자잖아. 건반만 살짝 보는 거야. 소리를 내지 않으면 돼. 영희는 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섰어요. 검은 건반 덮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것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안 돼. 안 된다고.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피아노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검은 표면 위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피아노 자체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신비롭고 아름답고 동시에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영희는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었어요. 하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피아노 생각뿐이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저택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영희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노을은 이미 사라졌지만 실내 조명이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손이 떨렸습니다. 예순한 해를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항상 참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섰어.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오늘만, 딱 오늘만이라도. 영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 부부는 제주도에 있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건반 덮개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덮개를 들어 올렸어요. 드디어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45년 만에 다시 보는 피아노 건반이었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망원의 작은 방, 낡은 피아노, 그리고 어린 자신의 모습. 몰래 일어나 연습하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밤마다 건반을 누르며 꿈꾸던 순간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어린 소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자신을 상상하던 그 시절.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형 의자였지만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높이도 딱 맞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죠. 이 감촉, 이 느낌,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천천히 음을 떠올렸습니다. 45년 전 그토록 연습했던 그 곡, 달빛 소나타. 첫 음을 떠올렸어요. 그 다음 음. 희미하지만 아직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칠 수 있을까? 45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내가.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피아노에서 연주해보고 싶었어요.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건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르르르, 또르르르. 첫 음이 저택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어요. 소리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혼자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신있게 눌렀어요. 또르르르. 띵. 똥. 베토벤의 달빛 소나타 첫 부분이었습니다. 느리고 조용한 선율이었어요. 물결처럼 흐르는 음들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죠. 음을 틀리기도 하고 박자가 맞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속 연주했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45년이 지났는데도 손가락은 여전히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영희의 마음도 함께 열렸습니다.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소망원에서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일어나던 모습.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피아노 방으로 가던 발걸음. 얼어붙은 건반을 만지며 입김을 불던 순간들. 선생님들이 깨실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피아노를 치고 싶은 간절함이었어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재능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꿈이었는지. 어린 영희는 그저 좋아서 쳤을 뿐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행복했어요. 건반을 누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죠. 슬플 때는 위로가 되었고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어린 마음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환한 조명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 꽃다발을 안고 인사하는 자신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9살에 입양되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새 가족은 가난했고 피아노는 사치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피아노는 점점 멀어졌어요. 거리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악기가게 앞을 지날 때면 유리창 너머로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꿈도 희미해졌습니다. 20대, 30대, 40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꿈을 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가 편했어요. 자식도 없이 평생을 혼자 살았죠. 그렇게 61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45년 만에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달빛 소나타의 선율이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느리고 슬픈 멜로디였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달빛이 물 위에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영희의 손가락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서툼은 사라지고 이제는 물 흐르듯 매끄러워졌어요. 몸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게 놔뒀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정말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겠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45년을 기다렸어요. 반백년 가까운 세월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이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첫 악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영희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저택도 시간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피아노와 자신만 남았어요. 마치 자신이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명이 자신을 비추고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진주알처럼 영롱하게 울렸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주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순간이야.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원했던 거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61해를 살면서 이만큼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손을 건반에서 떼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지금 소리가.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아니면 집이 삐걱거린 소리? 오래된 저택이니까 가끔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었죠. 영희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까처럼 완전히 빠져들 수가 없었어요. 혹시 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회장님은 제주도에 계셔. 나흘 동안 안 오신다고 하셨어. 다른 사람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첫 악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점점 조용해지는 선율이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영희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아까 그 느낌을 되찾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기분 탓이야.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야.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여운이 저택 안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45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건반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이제 덮개를 닫아야겠어. 손을 뻗어 덮개를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피아노를 건드렸소? 등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거실 입구에 한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우 회장이 거기 서 있었어요. 분명히 제주도에 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회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가까스로 피아노를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정우는 거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긴 연주회장이 아니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상 같았죠. 영희는 급히 건반 덮개를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2번, 3번 시도해서 겨우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제주도 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잘못한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뭐요? 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소? 한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영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영희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20년간 지켜온 규칙을 어겼습니다. 회장님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해고당하는 거겠지. 20년을 일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다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61살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61해를 살면서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러움, 외로움, 후회, 그리움. 모든 게 뒤섞여 눈물이 되었어요. 한정우는 영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분노에 찬 표정이었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왔죠. 고개를 드시오.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한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정우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 혼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 한정우는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눈, 코, 입, 이마.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친 곡이. 한정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막힌 것처럼 말을 멈췄습니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달빛 소나타. 한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그 곡을 어디서 배웠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어릴 적에. 시설에서. 시설? 한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시설이었소? 어디에 있던? 소망원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한정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소망원. 그 이름을 되뇌며 한정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두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잠깐만. 한정우는 중얼거리며 뒤돌아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회장님이 저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소망원이라는 이름에 왜 그렇게 놀라신 걸까요? 영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떨고만 있었어요. 해고당하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경찰에 신고당할지도 몰랐어요.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2층에서는 한정우가 작업실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아래 서랍,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앨범이 들어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 열어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한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45년 전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깜찍한 원피스를 입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우리 지은이. 그리고 방금 본 영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겹쳐 보였어요. 눈, 코, 입매. 닮았습니다. 분명히 닮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45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딸. 4살이었던 한지은. 그 아이가 지금 1층에 서 있는 그 여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닮았습니다. 정말로 닮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빛 소나타. 그 곡이었습니다. 한지은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어요. 4살 때부터 매일같이 함께 연습하던 곡이었습니다. 사라지기 전날 아침에도 함께 쳤었죠.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고 하나하나 건반을 누르며 가르쳐줬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연주. 그 손놀림, 그 느낌, 그 박자.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지은이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정말 혹시. 그는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지은의 돌 사진, 2돌 사진, 3돌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지은아. 우리 지은이.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잠시 후 한정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제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앨범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표정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박씨.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그 시설. 소망원에 언제부터 계셨소? 네, 4살 때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9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한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5년 전 한지은이 사라졌을 때가 4살이었어요. 그리고 소망원에 4살 아이가 들어갔다.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 시설에 들어가기 전 기억나는 게 있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아무것도. 다만 영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을.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달빛 소나타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제시도 각국에 속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한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몸에 특별한 흔적 같은 게 있어?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했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 상처 자국이나 점 같은 것도.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오른손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건 말씀이신가요? 손목을 한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작은 반월형 흉터가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정우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영희의 손목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걸 보면 누군가 달림 자국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달림 자국. 한정우가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맞았습니다. 지은이의 손목에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돌잔치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한정우는 그 흉터를 보며 늘 우리 아기 달림 자국이라고 불렀었죠. 지은이는 그 말을 좋아했어요. 달림 자국이라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로 몇 걸음 물러나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이가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더한 걸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한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박씨. 아니, 당신.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일단 앉으시오. 한정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한정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한정우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듯이요. 눈매, 코, 입술, 이마의 생김새.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지고 늙었지만 그래도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설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당신을 돌봐줬던 사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얼굴이나 목소리도 희미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줬던 것 같기도 하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잊혀진 기억을 떠올리는 게 힘들었어요. 한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5년 전. 나는 딸을 잃어버렸소. 영희는 고개를 들어 한정우를 바라봤어요. 백화점에서였소.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딸이 사라졌소. 4살이었던 아이가.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전단지를 뿌리고 텔레비전에도 나갔소.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45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소. 영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한지은이었소.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특히 달빛 소나타를 좋아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목에 반월형 흉터가 있었소. 내가 늘 달림 자국이라고 불렀던 그게.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르겠소. 한정우의 말에 영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나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던 아이. 아니요. 우리가 찾았소.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하지만 찾지 못했소. 한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내 집에 있었는데,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몰랐소.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정우는 영희에게 집에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피아노건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했죠. 어린 시절 기억, 소망원에서의 생활, 입양 가정에서의 일들. 하나하나 자세히 물었어요. 영희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한정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했죠. 2층 작업실에서 한정우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실종 신고서,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서. 모든 자료를 다시 꺼내봤어요. 그리고 지은이에 대한 기록들도 찾았습니다.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특히 손목 흉터에 관한 기록이 있었어요. 돌잔치날 넘어져서 응급실에 갔던 기록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45년 전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이미 은퇴한 분이었지만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양 사건 말씀이시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정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당시 소망원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들어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기록을 찾았습니다. 45년 전 그해 가을 소망원에 4살 추정 여자아이가 들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상태였대요. 경찰서에 미아로 신고되었다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시설로 보내진 케이스였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지은이가 사라진 게 그해 10월 초였어요. 약 2주 후에 소망원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시기가 완벽히 일치했어요. 그 아이가 9살에 입양된 기록도 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가정으로요. 박씨. 영희의 성이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한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정우는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영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결과가 음성이라면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영희가 차를 마신 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혈액 샘플과 함께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병원,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았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일주일은 한정우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했죠. 만약 내 딸이라면, 만약 정말로 지은이라면, 20년 동안 눈앞에 있었는데 몰랐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은 딸을 하인처럼 부렸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요. 낮에도 영희를 자꾸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 걷는 모습, 말하는 습관. 모든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끔 어린 지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 피아노 치는 모습, 자신을 올려다보며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지은이. 우리 지은이가 정말 돌아온 걸까? 한정우는 2층 작업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지은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돌 사진, 두 돌 사진, 세 돌 사진, 네 돌 사진. 마지막 사진은 사라지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였습니다. 가족 나들이 갔을 때였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영희도 그 일주일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회장님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어요. 피아노 건으로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자꾸 자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저러시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언제 나올지 몰랐어요.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이상한 질문들을 하셨어요. 혹시 입양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셨소? 소망원에서 친구들과는 잘 지냈소? 피아노는 언제부터 치기 시작했소? 영희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하나하나 메모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영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박씨 앉으시오. 영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놀라지 말고 답해 주시겠소? 네,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진짜 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소?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 특히 어렸을 때는 자주 생각했어요. 어렸을 땐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지금은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50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마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영희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요. 당신의 부모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소? 글쎄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진 않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는 궁금할 것 같아요. 한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찾았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만약 부모가 당신을 찾았는데 못 찾은 거라면요? 못 찾았다고요? 사고가 있었다든가. 어떤 이유로 연락이 끊긴 거라든가.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면요.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겠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8%입니다. 99.98.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입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틀림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영희가 자신의 딸이었던 거예요. 45년 동안 찾아 헤맨 딸. 20년째 자신의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그 여자가 바로 한지은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한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슬픔, 기쁨, 후회, 미안함. 모든 게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이. 우리 지은이.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한정우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차 안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딸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청소부로 부렸던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영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한정우는 아내 서은경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늦은 밤 침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내가 할 말이 있어.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서은경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 청소부. 박씨 말이야. 박씨가 왜요? 그 사람이 혹시 우리 딸일지도 몰라. 뭐라고요? 서은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우리 지은이는 45년 전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8% 일치해. 서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한정우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들었던 일, 소망원 이야기, 손목의 흉터,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걸 들은 서은경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지은이, 우리 딸이 20년 동안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다고. 두 사람은 그날 밤 밤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영희에게 말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했죠. 어느 조용한 오후 한정우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영희가 거실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였어요. 한정우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씨. 네, 회장님. 잠깐. 앉으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해고 통보를 하시려나?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정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소.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박씨. 아니. 당신. 한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이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르겠소. 네. 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45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내 딸. 한지은. 당신이 바로 그 아이일 수 있소. 그런.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당신의 나이, 소망원에서 보낸 시절, 손목의 흉터, 그리고 달빛 소나타. 한정우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모든 게 일치해요. 그래서 나는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소. DNA 검사요? 결과가 나왔소. 99.98%.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라고 나왔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영희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던. 아니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우리가 찾았소.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4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소.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에도 나갔소. 전국을 다제시도 각국에 속돌아다니며 찾았소. 시설마다 찾아다녔지만 소망원은 몰랐소. 그때 그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소. 한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내 집에 있었는데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몰랐소. 회장님. 영희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60년을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한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61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당신이 피아노를 치던 그 손놀림. 내 딸 지은이와 똑같았소. 4살 때까지 매일 함께 쳤던 달빛 소나타. 내가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르쳐줬던 바로 그 곡이었소. 영희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주던 느낌. 함께 건반을 누르던 순간. 그리고 손목의 흉터. 지은이가 돌잔치 때 넘어져서 다쳤던 자리요. 내가 늘 달림 자국이라고 불렀던 달림 자국. 영희가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누군가 자신의 손목을 어루만지며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한정우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20년 동안 청소부로 하인처럼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6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외로움, 슬픔, 그리움.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믿기 힘든 감정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몰라. 하지만 이게 사실이요. 당신은 내 딸이요. 내 지은이. 한정우는 조심스럽게 영희를 끌어안았습니다. 45년 만에 안는 딸의 품이었어요. 영희는 처음엔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품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편안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아. 한정우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은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어요. 한지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실 입구에서 서은경이 서 있었어요.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딸. 우리 지은이가 돌아왔구나. 서은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희는 서은경을 올려다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차갑고 무뚝뚝했던 회장 부인이 이렇게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단어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였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정우는 45년 전 그날을 설명했어요. 백화점에 갔던 일,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지은이가 사라진 일, 그 후에 절망적인 수색. 경찰이 전국을 수색했소. 하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CCTV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고. 서은경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거리에서 비슷한 아이만 봐도 달려가서 확인했죠. 왜 소망원을 몰랐을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시설이. 그때는 무허가 시설이었던 것 같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거요. 그래서 경찰 수색망에 걸리지 않았던 거지.
한정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에야 정식 등록되었다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찾고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백화점에서 잃어버리셨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궁금했어요. 한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잠깐 물건을 보고 있었소. 지은이는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회사 관계자였소. 그때 잠깐 한눈을 팔았고 서은경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층에 있었어요. 먼저 내려가 있었죠. 당신 아버지가 지은이를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없었소. 불과 몇 초 사이였는데 사라졌어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친 듯이 찾아다녔소. 백화점 전체를 뒤졌지만 없었어요. 경비원들, 직원들 모두 동원해서 찾았지만 누가 데려간 걸까요? 모루.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아무 연락도 없었소. 아마 길을 잃고 헤매다가 누군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아요. 서은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보호자를 찾지 못하고 시설로 보낸 거겠죠. 영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4살 때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소망원에서의 기억이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소망원에 들어가기 전 일은 당연하오. 너무 어렸으니까. 다만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 따뜻했어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우리였을 거요. 우리 가족이었을 거요. 한정우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은 게 기적이요. 정말 기적이야. 영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제 이름이 한지은이었다고요? 그래요. 한지은. 지혜로울 지혜 은혜 은. 서은경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지어준 이름이야. 한지은. 영희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소?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아니 지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61년간 박영희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아버지. 그 단어를 부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 이제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한정우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딸. 세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잃어버린 45년의 시간에 대해,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의 준비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특히 지은에게는 더욱 그랬죠. 61년을 버려진 아이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나타나고 재벌가의 딸이라니.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지은은 더 이상 이 집의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한정우와 서은경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모두 마쳤어요. 호적을 정리하고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박영희에서 한지은으로요. 61년 만에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거였죠.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누가 지은 씨하고 부르면 자신인 줄 몰랐어요. 61년간 영희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방도 바뀌었어요. 1층 끝자락의 작은 방이 아니라 2층의 넓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예전에 어린 지은이가 쓰던 방이었어요. 한정우는 그 방을 45년간 그대로 보존해왔습니다. 가구도 장난감도 인형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소.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않았소. 지은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침대, 분홍색 커튼, 곰 인형들. 모두 4살짜리 아이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꾸며도 돼요. 당신이 좋은 대로. 아니에요. 이대로 두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이잖아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걸 보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거실 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정우, 서은경, 그리고 한지은. 45년간 비어있던 자리를 마침내 채운 거였죠. 사진을 볼 때마다 지은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라니. 여전히 꿈만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알렸습니다. 가까운 친척들, 회사 임원들. 모두 놀라워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은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6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45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은의 마음을 치유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0년간 주인으로 모셨던 분들을 갑자기 부모로 받아들이는 게 어색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한정우와 서은경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간 청소부로 대했던 사람을 갑자기 딸로 대하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아, 아침 드실래요? 서은경이 물으면 지은은 당황했어요. 예전이었다면 자신이 차려드려야 하는 건데. 제가 할게요. 안 돼요. 이제 당신은 우리 딸이에요. 엄마가 차려줄게요. 그런 대화들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피아노 앞에 앉을 때는 모든 게 편안했어요. 이제 지은은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정우와 서은경이 연주를 부탁했죠. 지은아, 오늘은 무슨 곡 칠 거니? 달빛 소나타요. 그래, 우리 함께 들어도 될까? 물론이죠. 지은이 피아노 앞에 앉으면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들었어요. 마치 작은 콘서트 같았습니다. 달빛 소나타의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느리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몰래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칠 수 있었죠. 연주하면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순간이야. 가족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이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시간이었어요. 곡이 끝나자 한정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딸. 고마워요, 아버지. 그 단어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은경이 지은에게 제안했어요. 지은아,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는 게 어떨까? 피아노 학원이요? 응. 당신 꿈이 피아니스트였잖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61살이면 아직 젊은 거야. 하지만 하고 싶었던 거 이제라도 해봐. 우리가 응원할게.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61살에 피아노를 배운다. 말이 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 좋아. 내가 좋은 선생님 알아볼게. 며칠 후 지은은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선생님은 나이 많은 제자를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선생님의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어요. 일주일에 2번 학원에 다녔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배웠어요. 손가락 운동, 악보 보는 법, 박자 맞추는 법. 처음엔 서툴렀지만 빨리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살아났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느는 분은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행복했어요. 60년 만에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연습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나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한정우는 그런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열심히 하는구나. 네.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 좋아. 마음껏 해. 아버지, 제가 연주회에 나가도 될까요? 연주회?
네. 선생님이 학원 발표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나가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우리도 보러 갈게. 한 달 후 학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어요.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고 지은은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순간이었어요. 다음은 한지은 씨의 달빛 소나타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지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한정우와 서은경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어요. 또르르르, 또르르르. 달빛 소나타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음을 틀리기도 했고 박자가 약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60년간 꿈꿔온 간절함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정우와 서은경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지은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평생의 꿈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부모님에게 갔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우리 딸. 한정우가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고마워요, 아버지. 세 사람은 그날 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은경이 말했어요. 지은아, 다음엔 더 큰 무대에 서보는 게 어때? 더 큰 무대요? 응. 실력이 충분해. 계속 연습하면 진짜 연주회에도 설 수 있을 거야. 정말이요? 그럼 우리가 돕겠어. 지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61살의 피아니스트가 된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으니까요. 6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저택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은 이제 완전히 이 집의 딸로 자리 잡았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한정우와 서은경의 딸이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지은이 차려드렸지만 이제는 서은경이 차렸습니다. 가끔은 세 사람이 함께 준비하기도 했죠. 지은아, 계란 몇 개 할까? 3개요, 어머니. 알았어.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행복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상이었어요. 피아노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매일 4~5시간씩 연습했거든요. 달빛 소나타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칠 수 있었어요. 다른 곡들도 배웠습니다. 월광 소나타, 비창 소나타, 엘리제를 위하여. 유명한 곡들을 하나씩 익혀나갔어요. 선생님도 칭찬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느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시니어 피아노 콩쿠르가 있어요.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콩쿠르요? 네. 50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예요.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콩쿠르라. 큰 무대였습니다. 한번 도전해볼게요. 좋아요.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콩쿠르에 나가려고 해요. 콩쿠르? 제시도 갖고 계속네. 시니어 피아노 콩쿠르요. 선생님이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한정우와 서은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딸 응원할게. 고마워요. 지은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서 곡 연습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죠. 한정우는 가끔 2층에서 내려와 딸의 연주를 들었어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잘하는구나.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 아니야. 충분히 잘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힘이 났어요. 60년 만에 듣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콩쿠르 한 달 전 지은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서은경이 지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잠 안 와? 네. 자꾸 생각이 나서요. 콩쿠르 걱정되니? 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서은경은 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은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네. 중요한 건 내가 도전한다는 거야. 61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지. 하지만 잘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아. 우리는 어떤 결과든 내 편이야. 알겠니?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즐기렴. 내가 그토록 원했던 무대잖아. 그 말을 듣고 지은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맞았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어요. 이미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룬 거였죠. 드디어 콩쿠르 날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큰 공연장이었어요.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었죠. 어떤 분은 60대, 어떤 분은 70대였어요. 지은처럼 늦게 피아노를 시작한 분들도 있었고 젊었을 때 쳤다가 다시 시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은은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객석에는 한정우와 서은경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할 수 있을까? 서은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잘할 거야. 한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지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참가자 18번 한지은 씨입니다. 베토벤의 달빛 소나타 1악장을 연주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지은이 무대에 올랐어요. 무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분 모두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은은 그 미소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검은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집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보다 훨씬 컸죠.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드디어 무대에 섰어요. 이제 들려드릴게요. 제 음악을.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르르르. 또르르르. 달빛 소나타의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느리고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물결처럼 흐르는 음들이 하나씩 이어졌어요. 지은은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객석도 심사위원도 긴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피아노와 자신만 남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각각의 음이 진주알처럼 맑게 울렸어요. 61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이 순간. 조명을 받으며 음악을 만드는 이 순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중간쯤 지나서 지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이게 바로 내 자리야. 평생을 찾아 헤맨 자리였어요. 이제야 찾은 거였습니다. 곡이 끝나갈 무렵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정성스럽게 연주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운이 공연장에 가득 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한정우와 서은경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지은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결과 발표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모든 참가자의 연주가 끝난 후였죠.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정말 잘했어, 우리 딸. 한정우가 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내가 무대에 서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벅차더구나.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이미 내가 자랑스러워. 서은경도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공연장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등. 한 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분이 무대로 올라가 상을 받았어요. 2등. 또 다른 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대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1등. 한지은 씨. 네.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자기 이름이 불린 건가요? 한지은 씨,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정말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맞았어요. 한정우와 서은경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딸이 1등이야. 세상에. 1등이라니. 지은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트로피를 건네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뛰어났어요. 기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진심이죠. 감사합니다. 지은은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행복했습니다. 객석을 향해 트로피를 들어 보였어요.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두 분 모두 울고 계셨어요. 지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61년 만에 이룬 꿈이었습니다. 콩쿠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 사람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집에 도착하자마자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세 사람이 함께 건배했습니다. 지은이의 1등을 위하여.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서은경이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 와, 정말 많네요. 많이 먹어. 우리 1등 한 딸. 세 사람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한정우가 말했어요. 지은아, 거실로 나올래? 네, 아버지. 거실로 나가자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한 곡 쳐줄 수 있니? 물론이죠. 지은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한정우와 서은경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곡을 쳐드릴게요. 새로운 곡? 네.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내가 작곡을? 네. 제목은 저택의 선율이에요. 한정우와 서은경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음을 눌렀어요.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달빛 소나타와는 다른 곡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천천히 시작된 곡은 점점 커졌어요.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지은의 인생을 담은 것 같았어요. 외로웠던 61년 그리고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 모든 게 음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서은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우리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한정우는 일어나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은경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 피아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45년간 잃어버렸던 딸이 돌아왔고 61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꿈도 이루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택의 선율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때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한 꿈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관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시작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61살의 피아니스트가 된 한지은 씨처럼, 45년 만에 딸을 찾은 한정우 씨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